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향후 기준금리는 어떠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수요 증가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유가 현상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통위 박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동결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결 쪽에 무게중심이 훨씬 더 많이 두어졌었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약 한 75%의 전문가들이 적어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쪽에 방점을 찍었었죠. 그러한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현 수준이라 그러면 0.75%입니다. 0.75%라는 게 RP 금리라고 해서 한국은행과 도매 금융시장에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서로 간에 단기 자금을 주고받는 이 금리를 일단 고정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네. 이제 그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인해서 당분간은 어떤 금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 달 후에 현재 지금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 동결을 밝히면서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발동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중에서 금융시장은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주열 한행 총재도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리를 좀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상치가 4%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능력을 감안한 잠재 성장률 2%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성장률은 높은데 또 물가는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른다면 금리를 좀 올려서 물가는 잡고 성장률은 좀 하향되는 이것이 가장 이상의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일부에서는 상당한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증권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여기에서 또 금리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더 올리면 증권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다음 달 11월 달 올해 이제 마지막 금통위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 금통위에서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 또 경기 물가가 높다는 그 점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더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자영업자의 어려움 또는 최근에 증권시장의 불안 여기에 방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느냐.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정상화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특별히 금리 인상을 늦출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그렇다면 11월 달에도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이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 그 11월 25일 날에 이제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사이에 뭐 연준의 FOMC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는 우리나라만으로도 물론 제도적으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시장의 흐름과 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혼자만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대목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10월 달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지금 미국은 또 유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세계 선진국 그룹들은 아직도 금리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목되는 것이 우리가 11월 20일대에 금통위를 하기 전에 11월 초반부에 미국 연준 FOMC, 미국의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논의가 지금 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직은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만은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속도를 좀 줄이면 그것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11월 초에 미국 FOMC가 테이퍼링을 발표한다면 이어서 열리는 11월 말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그 발표조차도 12월 달에 연기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데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다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깜빡깜빡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30불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요, 배럴당. 예. 그리고 작년 초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생길 때는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사이 시나브로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간으로 11일자 그 뉴욕 상품 거래소 시세를 보면 WTI 서부 텍사스 웨스턴 텍사스 인덱스라는 저 미국의 중심 지표입니다. 이게 드디어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같은 게 80이 됐다. 그리고 1년 전 30달러에서 80달러 됐다는 것은 거의 2배 반이 오른 거거든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것은 공산품 생산가에 결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 국제 유가가 왜 오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태풍이 닥쳐서 멕시코만 일대의 정유시설을 강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공사 수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더 석유를 많이 쓰는 그런 문제. 또 하나 지금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석유를 덜 캐내고 대신에 그 풍력이라든지 수력 또는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 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 와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빨리 지금 이 대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결국은 원유가 값은 더 오르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얽히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 불안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넷째로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면,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반대로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라 오히려 석유 시추나 이런 데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금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 시나리오가 꼭 들어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말해서 대체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국제 유가는 떨어질 겁니다. 또 원유는 이제 많이 생산해봤자 별로 인기를 못 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에는 이 화석력 연료 대신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그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 유가, 원유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유를 더 파내기 위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은 줄어들고요.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최근 중국발 석탄 조절을 잘못해서 전력난 생기고 이러니까 석탄 대신에 또 석유를 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악재인데 특히 북해도 했어요. 북해 그러니까 영국 위에 있는 바다에서 거기서 풍력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바람을 모아서. 그런데 올 가을 이후에
기상 이변으로 해서 지금 바람이 잘 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유럽에서의 에너지난이 심해져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런 악재가 한 대여섯 개 동시다발로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물가가 또 상황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값이 오르는 게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른바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제때 그 스플라이 체인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원유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지금 중간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름값, 경유값, 가솔린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하는 좀 비판, 원망의 소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후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게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이 비축 원유를 풀 것이다. 그걸 곧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오페크라는 지금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원유 생산국. 예. 이 생산국이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때 많은 감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개선됐으니까 이제는 정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에 580만 배럴을 감산해 놓고 올해 와서 정산은 40만 배를 찔끔 지금 흉내만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페크 플러스의 조직, 국제 산유국 모임도 국제 유가 상승의 한 요인인데 지금 막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예.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 대해서 좀 정산을 좀 더 해라. 그러지 않으면 미국도 나름의 비축유를 방출한다든지 그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국제 유가를 둘러싼 이 신경전은 국제 정치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 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부동산 또 주식,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2030 세대죠. MZ 세대들의 이 자산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MZ세대라는 게 이제 밀레니엄 세대인데 흔히 나이로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혜재 의원이 통계청 모델을 돌려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뭐 아주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득이 낮은 겁니다. 5분위는 소득이 높은, 그것은 소득이 아니고 자산 기준이거든요. 예.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건데 1분위 하위 20%는 2천만 원 쪽 2,473만 원 밖에 갖고 있지 못한데 평균입니다. 그런데 상위 5분위 상위 20%는 8억이 넘어간단 말이죠. 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통계하기 위해서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무려 35배. 그러니까 잘 사는 자녀들, 부모를 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좀 못 사는 부모를 둔 자녀들 사이에 재산 격차가 35배나 벌어져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신들이 5분위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들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MZ세대라는 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자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본인 소득으로 8억 이상을 벌었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활발한 것 같아요.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 20%가 자산을 8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20대가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얼마 한지도 안 되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8억 이상의 재산을 모았다고는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그 상속이다. 상속 이제 살아서 상속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세법상에 우리가 정여라고 그러는데 요즘 정여가 본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산세가 높아지고 종부세가 높아지고 또 양도세가 높아지니까 아예 자식들한테 정여를 해버리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통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부동산 세제 때문에 결국은 20대와 30대 인생을 새로 스타트하는 젊은 층들의 자산 격차가 훨씬 커진 상태에서 인생을 스타트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종래보다도 이 격차가 더 심해져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 이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지금 상속 정여세 지금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상속 세율이 50%, 최고 세율이 50%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속세가 다른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낮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부가 어느 정도는 뭐 상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너무나 엄청난 격차로 해서 도저히 사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나 동력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속세 개편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